미국 위스콘신주에 살고 있던 50대 부부, 아내인 크리스타, 남편 바트 홀더스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트는 회계사로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고요. 아내 또한 중고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하면서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부부에게는 보물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인 미첼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둘째인 23살 챈들러는 아주 똑똑한 편이었어요. 메디슨 대학에서 IT를 전공하면서 동시에 보험회사의 인턴십까지 성공적으로 수료를 합니다. 심지어 현 시점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우주 탐사 회사인 스페이스 X에 취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워낙 성적이 좋아서 졸업하기도 전에 회사에서 이미 스카웃을 한 거죠. 홀더슨 부부는 훌륭하게 자란 두 아들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고요. 그야말로 인생의 보물처럼 여기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년 이들 가족에게 상상도 못했던 처참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서율입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아침, 크리스타는 그날 회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던 다니엘은 크리스타를 몇 년을 알고 지냈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다소 의아해했죠.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도 좀처럼 응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다니엘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크리스타의 집에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띵동. 크리스타, 집에 없는 거야?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차고로 향해 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 거면 분명히 차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차고에는 홀더슨 부부의 차 2대가 고스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뭐지?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한 남성이 옆문으로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는 바로 부부의 둘째 아들인 챈들러였죠. 그는 다니엘을 보자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가 샤워하느라 누가 왔는지 몰랐어요. 챈들러가 말하기를 가족이 별장처럼 쓰는 오두막이 있는데 아침에 배수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하게 수리를 하러 갔대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직장에 연락을 못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요. 부모님 아마 주말 내내 거기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인 챈들러의 말에 안심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뭔가 계속 찝찝한 거예요. 주말 내도록 크리스타와 바트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하는데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타는 화요일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다니엘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부부가 오두막에 고립됐거나 아니면 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됐죠. 결국 그는 챈들러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부모님의 실종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7월 7일 연락이 두절된 지 5일 만에 홀더슨 부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소식을 듣고 큰아들인 미첼이 신고 다음 날인 7월 8일 경찰과 함께 오두막으로 향하는데요. 워낙 여기가 한적하고 외딴 곳에 있어서 혹시라도 두 사람이 강도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진 않았을까 내내 노심초사하는데요. 자, 오두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먼지가 수북한 거예요. 부모님은커녕 사람이 방문한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묻는데요. 한동안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부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자, 이 상황에서 오두막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한 사람, 둘째 아들인 챈들러에게 경찰의 의심이 향합니다.
즉각 그를 소환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지막 행적을 캐묻는데요. 바로 이때 중요한 제보가 하나 접수돼요. 농장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지난 7월 5일 챈들러가 혼자서 숲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제보한 거예요. 자, 그녀가 누구냐면 챈들러의 여자친구인 캐서린의 친구였어요. 챈들러와 캐서린 커플이 함께 농장에 놀러 왔었고 주말 동안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다음날 챈들러만 혼자서 다시 농장에 오더니 농장 주인인 자기에게 말도 없이 몰래 숲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거죠. 자, 이 제보를 접수한 경찰, 직감적으로 숲 안에 챈들러가 뭔가를 감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 즉각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샅샅이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후 경찰의 예상대로 숲에서 끔찍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몸통만 발견이 됐는데 사지가 모두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남성이었고 등에 2발의 총상이 있었어요. 경찰은 다른 부위를 찾기 위해서 숲 전체를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 이 얼굴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신원 확인이 급선무였는데요. 자, 일단 DNA를 보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사실상 수사관들은 이미 이 시신이 바트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편 농장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 녹슨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 시신을 절단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톱과 가위가 들어있었는데 흉기에 묻은 혈흔을 검사해보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바로 바트와 크리스타의 혈흔이었던 거죠. 점점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경찰은 챈들러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일단 붙잡아 두자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실종 사건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빌미로 먼저 체포를 하죠. 그렇게 챈들러가 구금된 사이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네,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토막난 시신은 바로 바트 홀더슨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자마자 경찰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챈들러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큰 문제가 더 남아있죠. 엄마인 크리스타의 행방을 아직 몰라요. 아버지가 이렇게 발견된 걸 봤을 때 아마 어머니인 크리스타도 이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작 챈들러는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해요. 당최 말을 안 합니다. 별 수 없이 경찰들은 부부의 사망과 실종 소식을 언론에 전달하고요. 목격담이나 제보를 기다리게 돼요. 동시에 시신이 발견된 숲과 오두막, 집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합니다. 자, 챈들러의 여자친구를 신문하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접수해요. 챈들러는 캐서린과 사귀는 동안 몇 차례 바람을 핀 전력이 있었습니다. 주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새로운 여성들을 만났고요. 자유롭게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이걸 눈치챈 캐서린이 몇 번이나 챈들러를 추궁했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아, 답답했던 여자친구는 그렇게 당당하면 위치 추적 어플 깔아서 위치 추적하게 해줘.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챈들러는 싫다고 합니다. 그래도 끈질긴 설득 끝에 마지못해 그의 승낙을 받아내요. 지난 7월 3일 아침 9시 캐서린은 챈들러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데 챈들러가 받지를 않아요. 순간 또 바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어플을 켜서 위치를 확인하는데 챈들러가 집에서 40km나 떨어진 위스콘신 강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경로를 캐서린이 계속 지켜봤는데 강변에서 한 45분가량 머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야? 하면서 캐서린이 그 장소를 캡처해둡니다. 나중에 이걸로 추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참고로요, 이 강은 챈들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가족 여행을 왔던 장소였거든요. 한편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강변에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 나왔고요. 게다가 챈들러에게 익숙한 장소 나왔죠.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인근 어딘가에 크리스타의 시신이 유기됐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끈질긴 수색 끝에 수사팀이 절단된 2개의 다리를 발견해요. DNA 검사 결과 엄마인 크리스타의 다리로 확인되었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들을 정리하면요. 아버지 바트의 몸, 그리고 어머니 크리스타의 2 다리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들은 챈들러가 시신을 토막낸 후에 여러 곳에 유기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수색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챈들러가 자주 가던 식당, 주유소 주변, 친구 집 근처, 정말 이곳저곳을 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여기 찾았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토막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장소는요, 바로 홀더슨 부부의 집 벽난로 안이었어요. 추정하건대 부모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절단내고 비교적 작은 부위는 벽난로에 넣고 태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선 무릎뼈와 두개골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죠. 그렇게 챈들러가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여전히 묵묵부답 상태였고요. 더 정확히는요, 재판 직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유골이 나왔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겨요. 더 버티다가는 재판에서 정말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걸 눈치챈 거죠. 그제서야 챈들러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사진은요, 홀더슨 부부의 집 지하실 모습인데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 듯이 깔끔해 보이는 이곳에서 불을 끄고 루미놀 용액을 뿌리자마자 푸른 빛으로 뒤덮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들인 챈들러가 부모의 시신을 절단한 곳이었죠. 챈들러는 왜 자신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을 살해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토막까지 냈을까요? 앞서서 챈들러가 메디슨 대학 IT 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했었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턴십도 하고요. 또 스페이스 X에도 취직했고요. 사실 이러한 화려한 프로필 뒤에는 아무도 모르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챈들러가 학교에 입학을 한 건 맞는데요. 몇 년째 낙제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결국 자퇴까지 했다는 사실이죠. 챈들러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학비를 빼돌릴 방법을 생각해요. 가짜 학교 이메일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부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는 훌륭한 성적이 찍힌 위조 서류를 부모에게 내밀어요. 거짓말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인턴십까지 훌륭하게 마쳤다며 모범생 연기를 제대로 했죠. 그렇게 빼돌린 등록금으로 뭘 했느냐? 차라리 사업을 했다던가 자기 발전에 썼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과 흥청망청 놀고요. 여자를 만나는데 모두 써버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졸업때가 되자 거짓말은 그야말로 선을 넘고 맙니다. 아버지,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스페이스 X에 제가 취업했어요. 부모는 설마 이게 거짓말이라곤 상상도 못했죠. 실제로 위조 서류로 인해서 몇 년간 성적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사회에서 잘 자리를 잡겠다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사건 한 달 전 2021년 6월입니다. 아버지 바트가 아들인 챈들러의 등록금과 관련해서 직접 메디슨 대학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챈들러의 거짓이 들통납니다. 자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버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인턴을 했다는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또다시 거짓말이 드러나요.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바트. 아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우선으로 생각했는데요. 일단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아들과의 대화를 홀로 시도합니다. 사건 당일은 7월 1일 오후 2시. 바트가 아들에게 바쁘냐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자 돌아온 답변이 저 재택근무 중이에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바트는 한숨을 크게 쉬고 차분하게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아들아, 모든 걸 알게 됐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아빠와 엄마는 너를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을 함께 만나보지 않겠니? 자, 이 문자를 받은 챈들러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인근 마트에 들린 챈들러, 방수포와 함께 9kg어치의 얼음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톱, 가위, 그리고 총을 챙겨왔어요. 망설임 없이 집으로 향한 챈들러. 아들의 차가 집 쪽으로 오던 걸 본 바트는 얘가 같이 관계자를 만나러 가려나 보다 싶었고 기쁜 마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한 포옹을 나눴고요. 바트가 겉옷을 챙기기 위해서 뒤를 도는 순간 아버지의 등에 챈들러가 두 발의 총을 발사합니다. 바트는 문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잠시 후 총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온 어머니. 크리스타 또한 살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왜 엄마까지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챈들러는 끝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엄마도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거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챈들러는 두 사람의 시신을 질질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준비해온 방수포를 깔고요. 시신을 토막냅니다. 그중에 몸통은 더 잘게 토막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상태로 유기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위는 벽난로에 태웠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몸통은 숲에 유기했고요. 어머니의 다리는 강에 유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다시 지하실로 돌아가서 며칠 동안 표백제로 혈흔을 말끔하게 청소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챈들러는 자신의 범행과 거짓이 영원히 지켜지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2023년 4월 챈들러는 2건의 1급 살인, 2건의 사체 절단, 2건의 사체 은닉까지 총 6가지 혐의로 판사 앞에 섭니다. 그의 유죄가 명백했기에 재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몇 번의 공방 끝에 챈들러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위스콘신주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죠. 참고로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몸통, 어머니의 다리 한 쌍 외에 더 이상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벽난로에 태운 토막 외에 더 있을 거라 추정이 됐지만 결국 발견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챈들러의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편 차라리 그가 그냥 솔직하게 거짓말을 털어놨다면 어찌 됐을까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인 챈들러의 형인 첫째 아들 미첼은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챈들러의 진짜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같이 해결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어요. 챈들러는 그런 평생의 지지자들을 한순간에 저버린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서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사실 여긴 치안이 좋지 않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소매치기에 절도, 강간, 강도 사건은 일상이고요. 하루에도 몇 건의 살인이 벌어지고
또 이 도시를 장악한 조폭들의 혈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상파울로 남부에 위치한 부촌 브루클린 노브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기업 본사와 고급 호텔이 즐비어 있고 또 상류층이나 살 법한 대저택이 들어서 있어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유한 계층들이었고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 리히토펜 가족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 집의 가장 49살의 만프레드, 어머니는 50세의 마리시아, 그리고 또 이 부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들, 19살 딸 수잔과 15살 아들 안드레아스였죠. 이 가족은요,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대저택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뭘 했냐 보니까 아버지는 브라질 고속도로 개발 구경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이자 이사였고요.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직업만 딱 들어도 분해가 풀풀 풍기죠. 그만큼 또 엘리트 집안이고요. 모든 게 풍요롭고 안정적이던 이 대저택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2002년 10월 30일, 그날 남동생 안드레아스는 부모님이 밤새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누나가 대신 부모님을 잘 설득해준 덕분이었어요. 대신 부모님은 누나 수잔과 밤새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사실 누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와서 동생을 PC방에 내려준 후에 남자친구 다니엘과 데이트를 즐기러 가요. 동생은 뭐 그러던지 말던지 게임 생각뿐이었고요. 그러다 동생 안드레아스를 데리러 다시 온 건 31일 새벽이었습니다. 누나는 여태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듯 했어요. 동생 픽업해서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새벽 4시, 집에 도착하자 뭔가 좀 낯선 분위기입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남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엄마가 또 문 단속 안 했나 봐 이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이 쎄합니다. 그도 그럴 게 거실이 어수선해요. 물건들 다 꺼내져 있고 서랍장도 열려 있고요. 불길함을 직감한 누나가 먼저 부모님을 부르면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동생도 같이 가 하면서 따라 나섰고요. 그리고 잠시 후 부모님 침실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만프레드는 머리에 공격을 당한 채 쓰러져 있었어요. 손 근처에는 총이 한 자루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 마리시아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집중 공격을 당한 듯 완전히 으깨져 있어요.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요. 이걸 본 남동생은 믿기 힘들다는 듯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오열합니다. 그나마 누나 수잔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강도가 들었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셨어요.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또한 강도 살인이겠구나 라고 가닥을 잡게 돼요. 집안 곳곳에 뒤진 흔적이 있었고 또 현금 1,000만 원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내 모순적인 부분들을 발견했죠. 돈은 그렇게 가져가 놓고 왜 이 집에 있던 고가의 보석과 값나가는 전자기기는 그대로 뒀을까? 그러고 보니까 물건들이 뒤집혀 있는 모습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요. 뭐랄까 지나치게 연출된 것 같달까? 좀 더 생각해보니 이곳은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삼엄한 보안 장치가 있는데 그걸 뚫고 강도가 침입했다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단순 강도가 아니라면 이 부부에게 원한을 품은 면식범의 범행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현장을 꾸며둔 거고요. 경찰이 제일 먼저 대화를 시작한 건 남매 수잔과 안드레아스였어요. 일단 평소에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죠. 근데 이때 수잔의 태도에 눈길이 갔습니다. 막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남동생과 달리 수잔은 지나치게 담담한 겁니다.
사실 지금 부모가 사망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저렇게까지 차분할 수 있나? 그때부터 경찰은 수잔에게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 날입니다. 수잔은 집 앞마당에 있는 수영장에서 남자친구를 불러 데이트를 즐겨요. 수영장에 갈 정신이 있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부모님 장례식이 열리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친구들 몽땅 부르더니 자신의 19번째 생일 파티를 열게 됩니다. 수잔은 부모가 사망한 후에 오히려 더 밝아 보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고 있죠. 근데 범인이라면 가능할 테지만요. 한편 사건 당일 수잔의 알리바이를 보면 그날 남동생 PC방에 내려줬고 남자친구와 함께 러브호텔 머물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확인해 보려고 CCTV, 차량 GPS, 도로 통행 요금, 호텔의 주차장 기록까지 다 모아서 검증했어요. 보니까 실제로 호텔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있던 건 아니었죠. 30일 밤 체크인을 마친 두 사람은 바로 호텔을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건 수잔의 진술과 지금 완전히 다르죠. 게다가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정확하게 부부가 살해당한 시간과 일치합니다. 지금 범인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는 듯 하는데 정말 이게 수잔과 남친이 저지른 범행일까요? 경찰은 주변인들도 예의주시했어요. 그러자 수상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했죠. 바로 남자친구 다니엘의 친형 26살의 크리스티안 크라비뉴스였습니다. 사건 직후 보니까 그가 현금으로 거액의 오토바이 한 대를 구매했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이 일반 사람 급여를 한참 윗도는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부유하게 살지 않았던 크리스티안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현장에서 가져간 돈은 아닐까요? 이런 의심 속에서 2002년 11월 9일 경찰은 수잔과 다니엘, 크리스티안을 체포합니다. 강도 높은 신문을 했죠.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크리스티안이었어요. 네, 제가 돈을 노리고 리히토펜 부부를 살해했다 라고 자백한 겁니다. 또 이어서 그들을 죽인 흉기는 쇠파이프였는데 내부에다가 나무를 채워서 강도를 더 높였다라는 것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 토대로 버렸다는 쓰레기통에 가봤더니 진짜 그 쇠파이프가 있어요. 안에 나무 채워져 있고요. 이거 명백한 증거죠. 또 이 흉기 부분이요. 피해자 부부의 머리에 남은 상처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경찰은 이걸 토대로 다음으로 다니엘에게 갔어요. 야, 너 지금 형이 다 자백해서 흉기도 우리가 찾았고 형은 이것 때문에 감형받을 건데 넌 이제 어쩔래? 다니엘이 보니까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도 사실 전 수잔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라면서 범행을 실토합니다. 이젠 정말 수잔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완강해요. 그러면서 아니 형사님 어떻게 딸이 부모님을 살해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다니엘이 지 형하고 짜고 버린 짓이에요. 우리 집 돈 노리고요. 그녀는 범인을 다니엘 형제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거짓말에 결코 휘둘리지 않았죠. 이미 CCTV를 통해서 수잔과 다니엘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와 자백들 다 수잔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9살 딸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걸까요? 아니, 원래 부자인데 그냥 용돈 타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리히토펜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들은 상파울루 상류층 중에서도 손꼽히는 재력을 자랑했습니다. 부부 명의로 된 순자산이 550만 달러, 하나로 76억이 넘어요. 게다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아버지 만프레드가요, 자신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 익명 계좌를 2개나 개설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돈이 1,000만 달러, 요즘 환율로 한화 14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었죠. 이런 재력을 과시하듯 부부의 저택도 호화롭습니다.
집안에는 방이 11개, 거실 3개, 거기에 수영장과 영화관, 도서관까지 갖춘 그야말로 대저택이에요. 부부는 남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는 학업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또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클 수 있도록 매번 신경을 썼어요. 이런 부부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특히나 수자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예쁜 외모에 집안도 좋고 성격도 차분해서 어디 가든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가족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한 사람을 알고부터였죠. 1999년 여름, 남동생 안드레아스가 모형 비행기 조종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다니엘 형을 알게 된 거죠. 이후 그는 이제 모형 비행기를 핑계로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했고요. 그 와중에 누나 수잔과 마주치게 돼요. 수잔은 반항적인 면모를 가진 그에게 단번에 끌렸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했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죠. 한편 리히프토펜 부부의 눈에는 다니엘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중퇴한 듯하고 또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는 소위 하층민 출신이었거든요. 교육 수준도 낮고 눈에 찰 리가 없죠. 근데 딸 수자는 이미 그한테 너무 빠져 있어요. 자기 용돈으로 다니엘 옷 사줘, 신발 사줘, 목걸이 사줘 애정을 퍼붓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이 나이도 어린 애들이 호텔까지 들락거리면서 대놓고 애정행각을 하는데 부모는 이러니 다니엘이 더 싫어요. 딸을 달래도 보고 혼내도 받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고요. 동시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듯이 남자친구에 대한 수잔의 집착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던 2002년 7월 수잔의 행동이 도를 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장기 휴가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더니 무려 한 달간 동거를 한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면서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돌아오시면 이 집 떠나서 나랑 같이 살자. 수잔이 제안을 해요. 사랑하는 남자랑 같이 산다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신이 난 거야.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자기 우리 무슨 돈으로 살지? 수잔 생각에는 이 집에 차고 넘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부모님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당당하게 엄마 아빠 전 다니엘과 동거를 할 거니까 아파트 한 채 사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철딱선이 없는 딸이죠. 이에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둘을 떼어놓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해외 유학을 떠올립니다. 수잔의 앞날을 위해서 독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니엘과도 헤어질 테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주도하에 유학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한편 이걸 알게 된 수잔은 노발대발 분노했어요. 아버지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어떤 의도인지도 잘 알고 있었죠. 수잔도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헤어질 바엔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또 얘가 부모의 반대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행여라도 너무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다니엘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죠. 부모님이 너무 미워요. 이걸 어쩌죠? 왜 나 이렇게 반대하는 거지? 난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던 중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생각. 이 모든 건 부모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후에 그 막대한 재산까지 상속받는다면 그땐 정말 다니엘과 집도 구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재산 정도라면 어쩌면 평생 일 안 하고 파티만 하면서 사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그거 너무 좋은데? 수잔에게 동조하죠. 특히나 다니엘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꿈도 못 꿀 그 막대한 돈을 쥐고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부모님 어떻게 죽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수잔이 여자의 몸으로 부모님을 직접 상대하고 공격하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형 크리스티안을 끌어들입니다. 이 살인에 네가 같이 이제 동조를 해주면 큰 돈을 보답하겠다 이러고요. 그렇게 세 사람은 돈이라는 목표 아래 똘똘 뭉치게 되는데요. 2002년 10월 31일 사건 당일. 수잔의 계획대로라면 이 집에는 오직 부모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동생이 근처 PC방에 가서 밤새 게임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을 받아둬요. 또한 집을 비운 사이 자기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호텔에 체크인도 해둡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부모님이 자고 있는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 형제는 얼굴에 복면 뒤집어 쓰고 장갑을 착용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간 수잔이 먼저 모든 걸 확인하고 부엌에 가서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깜빡거려요. 그러자 이들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게 사인이었던 거죠. 집 안으로 진입한 그들의 계획은 철저했고 목표는 오직 하나, 살인이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이 곤히 자고 있는 2층 안방으로 들어가요. 쇠파이프를 꽉 쥐고 내리치려는 순간 다니엘의 형 크리스티안이 주저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죽이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는 바로 동생에게 그만두자라고 했지만 다니엘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형, 우리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이후 다니엘은 아버지에게, 크리스티안은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쇠파이프로 동시에 아주 세게 두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안면이 함몰되면서 두개골에서 피가 터져 나왔죠. 이 형제는요, 행여라도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까 싶어서 몇 번이고 몽둥이를 휘둘렀고 잠시 후 부부에게선 아무런 미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끝낸 형제가 1층으로 내려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수잔이 담담하게 물어요. 다 했어? 이후 3인조는 수잔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특히 형제는 아버지 서류 가방에서 현금 1,000만 원 정도를 챙겼고요. 또 총을 일부러 시신 근처에 던져둡니다. 강도를 막으려던 아버지가 살인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놓은 거예요. 이후 형제는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에 쓴 그 쇠파이프, 장갑, 복면, 또 피 묻은 옷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잔과 다니엘은 다시 호텔로 돌아와요. 여기서 드디어 끝났다. 우리 부모님 죽였어. 이제 이 돈은 다 내 거야. 자축하면서 밤 수영을 즐겼죠. 잠시 후 새벽 4시 수잔이 동생을 데리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도 부모의 시신을 보고 놀란 척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후 예리한 수사관들의 촉을 피할 순 없었어요. 게다가 모든 증거와 공범의 진술까지 수잔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브라질 언론도 발빠르게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요. 언론에서 딱 보여지는 수잔, 예쁘고 돈 많은 그 워너비 상류층 소녀예요. 반면에 다니엘 형제는 마약을 즐기는 양아치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 하고 수입도 별로 없는 하층민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여론은 혹시 저 다니엘 형제가 순수한 수잔을 꼬드겨서 이거 벌어진 사건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막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주동자는 실제 수잔인데 오히려 형제에게 비난이 더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수잔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각 수잔 측 변호사가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요. 아니, 생각해봐라. 수잔이 뭐가 아쉬워서 부모를 죽이겠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 돈 다 누릴 수 있고 다 자기 재산 되는 건데. 수잔은 다니엘 형제에게 세뇌당했다 주장합니다. 거기에 이 형제가 얘네가 평소에 마약하는데 수잔한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했고 판단이 흐려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인에 동참한 것이다 라는 논리.
수잔 또한 법정에 나와서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접니다 라면서 막 눈물을 보였어요. 배심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눈물을 보이는 이 상류층 소녀의 모습에 동정심도 잃었고요. 그런데 사이다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나 수잔과 그녀의 변호사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대중에 공개된 겁니다. 그 파일 안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수잔 씨, 더 울면서 말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정확히 지시하고 있었죠. 이 녹음이 공개되면서요, 브라질 여론은 뒤통수를 맞은 듯 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수잔의 연기에 속은 걸 알아챘고 바로 차갑게 돌아섭니다. 수잔에게 더 이상 유리한 건 없었죠. 긴 재판 끝에 결국 법원은 수잔에게 징역 40년, 그리고 다니엘 형제에게 각각 징역 38년형을 선고합니다. 이건 수잔이 확실히 이 모든 범행을 주동했다는 게 인정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노리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3인조에게 마땅한 선고가 내려져요.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수잔은 감옥에서 21년간 수감을 한 후에 지난 2023년 가석방을 승인받아 결국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0년 받았는데 사실 반밖에 안 산 거예요. 현재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전해지는데 글쎄요, 가석방을 받았다는 건 모범수로 지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그녀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까요? 수잔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요. 부모를 살해한 게 인정되면서 동시에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또한 그 100억 원 이상 들어있는 스위스 익명 계좌에도 접근할 수 없고요. 그야말로 수잔은 부모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남자친구도 잃은 겁니다. 도대체 이 살인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한편 언급해야 할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누나에게 이용당한 동생 안드레아스. 부모의 죽음을 목격했고요. 게다가 범인이 누나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사실상 모든 가족을 잃게 된 상황이에요. 절망했고 그 고통에서 쉽사리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막대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지만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결국 안드레아스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삶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고 거액의 그 상속받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한 채 이후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한심했던 누나의 살인 계획이 한순간에 이 가족의 행복을 그냥 송두리째 산산조각 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누나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